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하고 드디어 법적, 정신적 정리가 완료된 싱글맘이자 돌싱인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이혼은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애가 어려서 육아와 일, 이혼 과정까지 하려니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어찌나 후련하고 속이 시원한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이혼을 만끽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간녀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바람난 두 연놈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와 남편의 인연을 가장한 악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저희의 악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요. 저와 남편은 지방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름도 얼굴도 알만한 사이이긴 했죠. 한 번은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으니까요. 각자 다른 길을 따라 멀어졌다가 서울에서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이 연애로 발전됐어요. 그때 그것이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냥 이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마치 운명 같다는 생각만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남편이 천하의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사람을 배려해주는 남자였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31에 했는데 아이는 33에 낳았죠. 그리고 이혼은 35에 했으니 생각보다 빠른 이혼이었다고 봐요. 저희 이혼의 시작은 짜증나는 남편의 지방 발령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고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시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그렇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됐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나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남편의 연락이 정말 잦았죠. 아주 루틴이었어요. 아침 출근 전, 출근 직후, 점심 전, 점심 후, 저녁 전, 저녁 후. 자기 직전까지 남편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그게 당연히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과 떨어져 산 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발령받은 지방, 즉 저희들의 고향에서 고향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친구와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꼬박꼬박 보는 친구인데 연말도 아닌데 연락이 와서 신기하게 생각했죠. 야,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 한 번만 해봐. 이거 네 남편 맞아? 저는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찍힌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죠. 어떤 여자와 제가 잘 아는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더군요. 여자는 남편의 옆구리에 딱 붙어 있었고 남편의 손은 여자의 허리쯤에서 그 여자를 자신의 곁으로 밀착시켜 놨더라고요. 게다가 영상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번화가에서 모텔촌으로 이어진 길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쪽은 정말 모텔들밖에 없는 곳으로 남편과 연애할 때 저도 거기에서 숙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친구와의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대자 정신이 들었죠. 아이 젖을 주고 있는데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생각할수록 더 열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죠. 직접 본 게 아닌데 남편이 아닌 건 아닐까 하고. 그렇지만 남편의 소지품과 옷이 너무나 남편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확인만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올라오는데
남편이 올라오자마자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급하게 나오는 척하며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나 바쁜데 자기 차 좀 써도 돼? 지금 친구 아프대서 지금 바로 가야 돼. 그래 빨리 갔다 와. 근데 당신 차는 어쩌고? 내 차 퍼졌어. 그럼 좀 빌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다닥 내려와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조용한 데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어요. 언제부터 그 여자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분명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꼼꼼하게 지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키지 않는 걸 확인하고는 마음이 풀어졌는지 블랙박스는 지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냈죠.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다 되어 있더군요. 오빠, 이번에는 서울 안 가면 안 돼? 나랑 놀러 가자. 우리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나도 우리 예쁜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지. 근데 와이프가 의심할 거야. 내가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부터 할걸? 그렇게 걸려서 우리 못 만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길게 가는 게 더 나아. 그래야 안 들키지. 오빠 마음이야 잘 알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오빠 정말로 많이 사랑해. 그래서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그 여자만 아니면 우린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짜증나. 조금만 참아. 와이프랑 이혼만 하면 자기랑 같이 알콩달콩 살자. 약속이야. 그 대화가 바로 어제 저녁의 대화더라고요. 그 대화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녹음됐더군요. 누가 들어도 알 정도로 명백하게. 결국 저는 끝까지 다 듣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기분을 접은 채 블랙박스 영상을 폰으로 옮겼어요. 옮길 수 있는 장치를 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바로 남편의 외도를 알아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해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다가 곧 지웠어요.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다. 최대한 아이를 위해서 끌어보자 그 생각이었죠. 그 여자가 나가 떨어져 준다면 남편을 제가 평생 단속하며 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그 여자 전화번호부터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모르는 번호인지 전화를 받지 않던 그녀가 5번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현진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전화했어요. 남편이랑 관계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상간녀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 연락처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사생활보호법에 걸리는 거 알아요? 남편과 헤어져 달라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럼 사생활보호법으로 신고하던가요. 저도 상간녀 이혼 소송할 테니까요.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 다 알고 증거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보던지. 근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디서 유부남한테 꼴이나 치는 년이 법을 따지게 됐는지. 어쨌든 저희 남편하고 당장 헤어져. 헤어지지 않으면 진짜로 소송할 거야. 이봐요. 남자가 바람피는 게 왜 내가 꼬리를 쳤다고 생각해요? 그쪽 남편이 날 너무 좋아해서 떨어지지 않는 걸 왜 내 탓을 하냐고요. 그렇게 남편 마음 돌리고 싶으면 그쪽이 잘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할 말은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잘못한 게 차고 넘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무논리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너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야? 야, 남자가 꼬리를 쳐도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미리 손절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법적으로 내 남편이고 그 남자랑 너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너 진짜로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좋아. 그럼 내가 남편한테 너랑 헤어지라고 말할게. 만약 이번에 안 헤어지고 또 만나면 그때는 남편은 둘째치고 너만은 얼굴 들고 못 살게 만들어줄 거야. 알아들었어? 어디서 반말이에요?
어린 여자한테는 반말 찍찍해도 돼요? 예의도 모자라고 교양도 없는 주제에 그것도 본처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거 진짜 한심하고 웃기거든요? 이야기 다 끝났죠? 이제 할 말 다 없죠? 그럼 끊을게요.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수신 거부 걸어놓을 거고 할 말 있으면 당신 남편 통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띵 받았어요.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에 저게 상간녀의 태도인가요? 상간녀들 뻔뻔하다더니 정말로 그렇더군요. 확답을 듣지 못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바람 피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그 상간녀한테 전화했는데 헤어지라니까 말 다 했으면 끊으래.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뭐? 상간녀? 나한테? 모르는 척 발뺌하려는 남편에게 동영상 보여줬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줬죠. 이 정도면 발뺌할 생각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내가 의심만으로 당신한테 이런 말 할 사람이야?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말 부부한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 너 이런 사람이었어? 여태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말해봐. 너 무슨 의도로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건데?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어? 여자를 만나고 싶었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어야지. 너 상간녀랑 있는 걸 우리 부모님이 봤으면 즉시 시댁에 연락 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그 여자 선택할 거면 나랑 이혼하고 날 선택할 거면 그 여자랑 헤어져.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절대로 나한테 불리한 이혼은 안 해줄 거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고 원인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특히 아이하고 집은 절대 포기 못하니까 잘 선택하라고.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주말 부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그 여자랑은 깨끗하게 헤어지고 절대로 바람피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혼은 넣어도 내가 정신 잘 차릴게. 응? 그 말 내가 믿어도 돼? 그 싸가지 없는 상간녀한테 헤어지자고 지금 당장 내가 보는 눈앞에서 연락해서 말해. 그리고 나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졌다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 지켜볼 거야. 2 사람 다시 만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라고. 알아들었어?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더군요. 스피커폰으로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오빠 마음이 안 그런 거 나 알아. 그 여자가 오빠 털어대니까 나한테 헤어지자는 거지? 조용해지면 다시 연락해. 난 오빠랑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런 여자 상관 안 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꽥 소리쳤죠. 야, 적당히 해라. 내 남편이고 너하고 헤어지겠다잖아. 진짜 미친년 아냐? 당신도 이런 여자를 좋다고 만났어?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아서 바람을 핀 거야? 결국 화를 내는 제 모습에 남편은 황급히 그만하라며 상간녀에게 소리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상간녀를 끊었지만 상간녀는 남편을 끊을 것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해결이 되다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말없이 자주 친정에 내려갔어요. 남편이 발령받은 곳이 친정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있으면 남편 감시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도 없이 불쑥불쑥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시댁과 가깝기도 하니 이유도 만들기 쉬웠거든요. 부모님들한테는 남편이 바람핀 걸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어떤 것이든 이유를 만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조용한 날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여자 그림자도 없어 보였죠. 일 끝나면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군요. 별다른 의심의 소지가 없어서 마음을 좀 풀려던 때에 저는 시댁에 갔다가 남편의 세컨드폰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김장김치를 가지고 가라는 말에 겸사겸사 시댁에 들린 거였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하나 주더군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 이전에 쓰던 폰이더라고요. 당시에 최신 폰을 산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건 남편 예전 폰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전화기를 매일 저녁마다 붙들고 산다고요. 근데 오늘은 잊어버리고 갔다고 그러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는데 역시나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 없이 남편의 지금 패턴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바로 열리더군요. 남편이 이 폰은 시댁에만 두고 집에 들고 오질 않으니 별 생각 없이 자기 패턴 그대로 놔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오로지 그 상간녀와 통화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이는 폰. 사진이며 통화며 온통 그 여자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간녀와의 문자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난 그 여자랑 소송하는 거 무섭지도 않아. 소송하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위자료만 내면 내가 오빠 만나도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그 문자를 보는데 저는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이것들이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야말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국 전화로 완만히 해결하자는 생각을 접고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는 그때 알아본 그대로였거든요. 상간녀가 집에 오고 있더군요.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더 어린 여자였어요. 목소리로 듣던 것보다 더 싸가지 없어 보였고요. 제가 앞에 서자 띠껍게 쳐다보며 뭐야? 이런 표정이었죠. 저 김현진 씨 와이프예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와이프예요? 아주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눈치 보며 살게 만들었다는 그? 내가 내 남편을 쥐잡듯 하든 눈치 보게 만들든 그게 너랑은 관계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 분명히 소송 건다고 말했어요. 소송 걸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 낭비해요? 난 오빠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와이프라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거 서류상의 관계일 뿐이고 둘 사이에 이미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비참하지 않나? 나 같으면 그냥 놔줘버리고 말 텐데. 하여간 없는 것들은 양보할 줄도 몰라요. 남편 떠나갈 것 같으니까 아주 동아줄 붙들듯이 꼭 쥐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네. 정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가 저런 말을 내뱉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뭐라고? 소송해요. 내가 위자료 줄 테니까. 위자료 받고 우리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니, 사랑이 없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냐고요. 우리들 만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아줌마는 아줌마 인생 찾아가요.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붙들고 있어봐야 본인만 불쌍해요. 정말 허파가 뒤집어진다는 어른들 말이 오장육부가 끓는다는 옛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절실히 될 정도로 몸이 분노로 엉망이 되었어요. 열이 머리 끝까지 오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며 말도 안 나왔어요. 상간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바로 자리를 뜨더군요. 그때 상간녀 뒷모습을 보면서 도는 생각이 뭐냐, 너 죽고 나 죽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상간녀의 폰으로 매번 남편과 헤어지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지 그 뒤부터는 제 전화를 수신 차단했는지 아예 반응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전화기까지 빌려서 문자를 보냈더니 결국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문자는 절대 아니었어요.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습니다. 정말 싸가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문자에 저는 열이 뻗을 대로 뻗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간녀 소송 하나뿐이었어요. 집안에 일이 많아서 시작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문자를 받은 다음 날은 친정 부모님 이사 후 집들이 날이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집 샀으니 집들이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새로운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요리를 하는 것도 힘들고 연세도 있는데 10명 넘는 부하 직원들 음식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결국 상간녀에게 받은 모욕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묻어둔 채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잠깐 애를 맡기고 친정으로 갔더니 어머니 혼자 열심히 음식상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를 도와 앞치마를 하고 손에도 팔토시를 한 뒤 머리를 질끈 묶어서 일을 도왔어요. 친정엄마는 요리에 소질이 없으셔서 이번에 집들이 할 때도 케이터링 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퀵으로 도착한 음식을 집안으로 옮기는데 현관이 시끌벅적하더군요. 바로 친정아버지 직원들이 집들이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몰골도 그리 좋지 않고 꾸미지도 않아서 부엌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부하 직원들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상간녀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숨지 못하고 상간녀와 마주했고 상간녀는 다른 직원들과 아버지를 다 들여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며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아줌마, 진짜 스토커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여기서 가사 도우미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요. 아, 진짜 답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남편이 뺏기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뒤캐면서 여기 와 있는 건 완전 불법인데다가 사생활 침해죠. 완전 스토커 아냐?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야기하더군요. 딱 봐도 저한테 수치를 주고 저를 쫓아낼 생각으로 가득해 보였죠. 그리고 상간녀 의도대로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와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직장 동료들과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상간녀는 제가 이 집에 그저 자기를 쫓아온 거라고 생각했는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줄줄 읊어대더라고요. 진짜 선배, 이 여자 스토커예요. 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절대 못 헤어진다면서 쫓아다녀요. 게다가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저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스토커 짓하고 문자도 매일 보내고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팔짱 끼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만 있었어요. 상간녀 큰 소리에 나와본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도 당황스러워하긴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스토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 이 사람 여기서 어떻게 일하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당황해할 때 제가 상간녀와 아버지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향해 말했죠. 스토커요? 제가 왜 스토커예요? 이 집 딸이 저인데. 당신 부장님 딸이 저예요. 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데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잠시 친정 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스토커라는 소리를 들을 줄 몰랐네요.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잘하네요. 그쵸? 제 말에 상간녀 표정이 순식간에 휙 가더군요. 저를 스토커로 몰며 피해자인 척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당황한 표정이었죠. 직원들도 모두 당황해서 서로 수군거렸어요. 직장에 뭐라고 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군요. 분명히 자기가 피해자인 양 이야기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자기 과실로 인해서. 직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를 완전 까고 싶었나 본데 의도대로 안 돼서 어떡해요? 그리고 설사 내가 스토커라고 한들 당신은 내 남편이랑 바람 폈으니 법적 상간녀인데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헤어지랬더니 도리어 소송 걸라고 그랬나?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 뒤캐는 게 뭐 그리 잘못한 일일까 싶네요. 저 몸이 안 좋아서. 이 상황이 자기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걸 안 상간녀가 튀려고 준비할 때 저는 상간녀 두 팔을 붙잡고 못 가게 막았어요. 우리 할 말 있잖아요.
이대로 나 스토커로 만들어 놓고 가면 무고죄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소송 걸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어떻게 저한테 스토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적 없거든요? 도리어 처음에 두 사람 불륜 걸렸을 때 남편이 당신하고 헤어진다고 약속했었는데 소설 진짜 잘 쓰시네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저는 상간녀에 대해 다 까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죠. 상간녀 소송하고 위자료 지급하고 나면 제발 둘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남편 놔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어이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답변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요. 당신 남자친구이자 내 남편도 불러야 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으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알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상간녀의 존재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버지가요. 하긴 자기 부하 직원이 사위와 불륜 사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게 느껴지셨겠죠.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한테 조잘조잘 쓰레기 같은 말을 잘만 하던 상간녀가 친정 아버지와 직장 동료들이 있으니 아무 말도 않고 묵비권을 행사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수군거리는 다른 직원들을 미안하다며 내보냈고 상간녀의 근처에서 열을 내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직장 동료들은 무척 충격받은 얼굴에 완전 뒤통수 맞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상간녀가 남편을 총각으로 둔갑시키고 저를 스토커로 만들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친정으로 왔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상간녀 얼굴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로 불렀어? 보고도 몰라? 당신 여전히 이 여자랑 바람피는 거 알았거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주 우습게도 내가 자기 스토커짓 하러 여기 와 있었다고 착각 제대로 했나 보더라고. 여기가 우리 친정인지 모르고. 세상 참 좁다. 그치? 당신 상간녀가 우리 아버지 부하 직원이네? 어때? 장인어른 부하 직원이랑 바람 피우는 재미가 스릴 있었겠다. 그치? 여보, 아니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고 저 여자가 먼저 작정하고 나를 꼬신 거였어. 난 정말 맹세코 저 여자한테 끌려다닌 죄밖에 없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 먼저 날 꼬셨잖아. 자기 와이프랑 완전 정반대라서 좋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발뺌하기야? 거짓말 좀 그만해. 네가 나한테 들러붙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헤어지자고 했을 때 깔끔하게 헤어져줬으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나도 그렇다면서 나 보내기 싫다면서 질질 짜던 새끼는 누군데? 우리 둘이 만난 게 어째서 내 잘못이야? 그리고 당신이 먼저 꼬셨잖아. 술집에서 먼저 말 건 것도 당신이고 헤어지고서도 다시 만나자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도 당신이고. 내가 아니라 네가 그랬겠지. 날 불륜이나 하는 쓰레기로 만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거짓말로 나와 내 가족 속일 생각하지 마.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네. 당신 가족들이 이제 와서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면 그 사람들이 당신 말 믿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마누라 친정 어른들 무서워서 빌빌대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너는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둘이서 잘 싸우더군요.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엄청나서 말로 치고받는데 보는 제가 다 웃겼어요. 불륜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도 똑같이 바람 폈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보니 어지간히도 처갓집 식구들이 무서웠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옥신각신하다가 저희 부모님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이며 한껏 억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진짜 아니에요. 분명히 거절하고 정리했어요. 제가 아내랑 아이를 두고 이런 짓을 저지를 리가 없잖아요. 김서방,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가 정말 우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을 핀 거야? 자네는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도 바람핀 여자가
어느 직장 다니는지도 모르고 저 자식 놔두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자네가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결국 친정아버지의 분노가 완전 극에 달했죠. 그럴 수밖에요. 오늘이 경사스러운 집들이었는데 이런 난장판이 되어버린 데다가 직장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바람에 아버지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었죠. 여보,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 여자 말은 진짜로 다 거짓말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저 여자한테 이용당한 죄밖에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면 뭐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 용서해줬을 때 당신이 저 여자 손절하고 우리한테 돌아왔다면 나는 그 한 번 정도는 마음에 묻고 살 생각이었어. 우리 아이 아빠고 내 남편이니까. 그 전에 그런 사고 한 번 친 적 없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내가 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다시 저 여자랑 만나왔잖아. 만약에 네가 정말로 저 여자를 단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저 여자가 만났다고 혼자 좋아서 그런 거라면 나도 당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 여기 올 때 내내 그 여자 만났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폰 대화 내용 이미 다 봤어. 그걸 아는 나한테 저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너나 저 여자나 똑같아. 똑같이 더럽고 비열한 연놈들이야. 나 더 이상 당신 믿지 못하겠고 믿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깔끔하게 헤어지고 저 여자랑 만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당신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완전 충격을 받더군요. 상간녀는 기회가 온 듯한 표정이었고요. 하긴 이혼 안 해도 만나겠다던 여자가 저 상간녀였잖아요. 본인은 잘 됐다 싶었나 보죠. 두 연놈들이 잘 되는 꼴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 부모님 부하 직원들도 다 알아버리게 된 이 상황은 덮을래야 덮을 수 없을 만큼 커졌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저 여자랑 헤어졌어. 헤어진 걸 확인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다시 헤어질게. 두 번 다시 나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해? 나 이혼하기 싫어. 당신이랑 애를 놔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래, 나 저 여자랑 바람 좀 폈어. 그치만 그 순간뿐이었고 정말로 엔조이였다니까?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간녀가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에게 따지더라고요. 야, 진짜 개쓰레기 아냐? 뭐? 엔조이? 너 나한테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엔조이? 또다시 둘의 싸움이 시작되자 그 꼴이 보기 싫었던 친정아버지가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두 분은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친한 지인이었거든요. 정 사장, 날쌔. 여기 지금 자네 아들 와 있으니 데려가. 우리 딸이랑 이혼할 거야. 왜긴 왜야? 당신 아들이 바람 펴서 상간녀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어쨌든 어서 와서 데려가게.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시부는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고 거기서 상간녀와 티격태격하는 남편에게 버럭하더군요. 너 이게 다 뭐야? 너 진짜 바람 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 이 여자랑 벌써 헤어졌어요. 와이프가 헤어지라고 해서 이미 헤어졌는데 저 여자가 들러붙는 바람에 이혼하게 된 거라고요. 저도 이혼 안 하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외로운 마음에 잠깐 사귄 여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아이고 머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이 지방에 내려와서 지금 여자를 만났어? 네 부모, 네 와이프 부모님 다 여기 있는데 간도 그게? 정신 나간 놈, 너 이리 와. 당장 집으로 가. 동네 망신 다 시키지 말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상간녀는 남편에게 들러붙으려 했지만 시부가 차갑게 거절하더군요. 아가씨는 뭔데 우리 집에 따라오려고 해? 알아서 집으로 가.
젊은 아가씨가 간도 크게 유부남을 꼬셔서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아가씨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시부의 칼같이 끊어버리는 말에 상간녀도 벙찐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에 소동이 있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서로가 아는 사이였던 양가 아버님들 덕분에 이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의 잘못인데다 상간녀가 처가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해했어요. 게다가 아버지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난 남편 때문에 회사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려서 시부가 어찌할 도리도 없었죠. 이혼 후 친정에 한번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년 결국 퇴사했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끝까지 사람들한테 거짓말.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직원들 앞에서 그딴 짓을 하고도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뻔뻔함에 등수가 있다면 1등을 하고도 모자랄 거야. 드물게 사람을 탓하는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의도한 건 절대 아니지만 부하 직원들 앞에서 딸이 상간녀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셔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뒤에 수습부터 회사 안에 난 소문까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목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아버지, 그런 일 당하게 해서. 퇴사면 자기 발로 나간 거네요? 절대로 안 나가려는데 온 회사의 소문이 다 난 데다가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믿어달라면서 들러붙는 거야. 뭐라고 했다더라? 내 딸이 자기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었다나? 그러면서 사랑에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딴 소리나 해대고. 결국은 나도 못 찾았지. 나 몰래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는 거 듣고 기회 봐서 또 네 욕하고 있을 때 한마디 해줬어. 그렇게 사랑하는 놈이 우리 딸한테 와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눈물 콧물 다 뺐겠냐고. 내 딸 악녀로 만들어서 불륜 정당화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회사 아니라 밖에서 하라고 말이지. 그 후로 일로 몇 번 부딪혔는데 결국 아무도 자기 말에 호응 안 해주니 혼자 나가 떨어지더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따돌림 당하고 나니 직장에 있을 수가 있었겠어? 여전히 입만 살아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했나 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께 상간녀의 퇴사 소식을 듣고 나서 상간녀가 전 남편 회사에서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과 제가 같은 직장이었다 보니 지방이라도 아는 사람은 몇 있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지방 사람 있으면 다 친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동료가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네 남편한테 여자 붙었어. 퇴근 시간마다 와서 기다리던데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 소문 다 났어. 남편, 아니, 전 남편 상간녀야. 나 그 남자랑 이혼하거든. 아직 이혼 완료한 건 아닌데 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서. 근데 다시 합칠 일 절대 없어. 뭐? 너희 이혼한다고? 근데 네 남편은 너랑 이혼할 것 같은 걸로는 안 보이던데? 그 여자 발견하더니 사색이 돼서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니 미친 여자라고 하더라고. 완전 질린 얼굴이어서 어디서 여자가 잘못 꼬였나 싶었는데 뭐 잘못 꼬였다기보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바람 펴놓고서는 상간녀는 나한테 이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그 여자는 엔조이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상간녀는 전 남편 포기 못하나 봐. 결국은 회사까지 찾아갔나 보네. 나 다음 달이면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돌아가는데 본사에는 안 와줬으면 좋겠어.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남편이 잘못했는데 쪽팔림은 다 내 몫이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웃겼어요. 상간녀는 제가 이혼만 하면 자기가 본처가 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디? 남편은 엔조이였다는데 인정도 하지 않고 회사에 찾아가는 악수까지 뒀으니. 속으로 제발 본사만은 오지 마라 빌었는데 전 남편의 지방 발령도 종료되고
본사로 올라오니 상간녀도 역시 같이 올라왔더군요. 지방의 소문이 본사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 우리의 이혼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도 상간녀의 등장으로 모두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줬고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전 남편과 상간녀였잖아요. 결국 온 회사의 소문이 다 난 상간녀와 남편의 행동에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끈질기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길래 다 개무시했고요. 결국 저한테 기댈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 다 나서 퇴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퇴사하던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상간녀가 회사 앞에서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 못 찾으니 퇴근하는 저까지 붙들고 묻더라고요. 어디로 빼돌렸어요? 둘이 재결합하는 건 아니죠? 나한테 상간녀 소송해놓고 위자료만 받고 둘이서 합치기만 해봐. 합칠 생각 추호도 없고 그 사람이라면 벌써 일주일 전에 퇴직서 내고 나갔어. 가만 보니 둘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해줬으면 적어도 내 눈앞에 띄지는 말아야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말 듣더니 사색이 된 상간녀가 후다닥 뛰어가더군요. 그 꼴을 보니 어찌 그리 통쾌하던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전 남편이 자신을 버릴 줄을 일주일이나 모르고 있는 걸 보니 두 사람 사이도 답이 나오더군요. 친정 아버지 말을 들으니 전 남편은 본사에서 퇴사 후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와 시아버지와 함께 화물차를 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상간녀가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전 남편을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일자리 찾아가면 좋을 텐데 하긴 알아보니 이미 그쪽 계통으로는 소문이 다 퍼져서 새 직장 갖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자기 탓이죠. 자기 팔자 자기가 열심히 꼬아댄 거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게다가 그 상간녀도 정말 보통이 아닌 게 전 남편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 달려갈 기세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찰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이 그 상간녀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시켰다는 이야기 듣고는 배꼽 빠지도록 웃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변심하게 될 줄이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편도 상간녀도 상대가 저런 사람인 걸 모르고 만났다는 게 더 웃겨요. 상간녀가 저한테 스토커라고 몰아붙이더니 보세요. 지금은 누가 스토커인지 모를 정도잖아요. 어쨌든 이혼 후에 가장 크게 웃었어요. 둘이 이렇게 잘 못 산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개운한 것이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을 하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혼하지 않았다면 더 힘든 것이 당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글맘으로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는 했겠지만요. 서투른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모처럼 휴일이라 집에서 쉬다가 우연히 사연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요. 정말 세상 별별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직접 겪은 일들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 이야기 보따리도 이곳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말과 연초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저는 12월 열심히 일하고 1월에 남편과 겨울 춘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춘천에 시숙과 이혼한 형님이
가게를 하나 오픈했거든요. 사실 오픈한 지는 꽤 됐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제주도로 겨울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기왕이면 여행 가는 김에 형님도 만나려고 춘천으로 변경했어요. 사실 저는 이혼한 형님과는 언니 동생 하면서 둘도 없는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아, 제가 형님 가게에 왜 남편이랑 가냐면요. 지금부터 제 사연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남편까지 이혼한 형수랑 거리낌 없이 얼굴 보고 지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사자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사연 보내도 되냐고 언니한테 전화로 허락도 받았습니다. 언니가 오히려 자기 대신 속 시원하게 좀 밝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떠오르는 대로 차근차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지만 결혼 전에는 명품 매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저와 남편은 직원과 고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는 열심히 저를 꾸몄습니다. 어려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휴일에 무작정 쇼핑으로 소비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달리 어릴 때의 저는 경제관념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이성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다가오는 남자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호기심은 있었는데 일하느라 지쳐서 연애 따위 꿈도 못 꿨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서 저는 첫 연애이자 마지막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아무리 바빠도 연애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만나서 사랑을 배웠고 시댁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법도 남편과 연애하면서 습관을 들였죠. 그렇게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저희는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잔뜩 긴장해서 몸이 굳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비시모가 엄청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이내 안 좋은 말들을 쏘아붙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나, 누가 어머님이야? 말 조심해요, 아가씨. 이놈아, 넌 하다하다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애 꼬셔서 집에까지 데리고 오냐? 넌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여자의 얼굴이면 다 되는 거야? 아니 조건 같은 건 따질 생각이 없는 거냐? 결혼이 애들 장난이냔 말이야. 아이고 데리고 온 여자의 수준 봐라.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구만. 겉이 화려하면 못하냐? 아무리 그래도 속은 못 바꾸지. 어머니, 그래도 처음 보는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윤진이는 그냥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거라고요. 말이 심하긴 뭐가 심해? 어른 처음 만나는 날에 저렇게 과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 난 저 아가씨 어디 TV쇼에 출연하러 온 줄 알았다. 화장은 또 얼마나 짙은지. 난 너 몇 년 잠잠하다가 결혼하래 데리고 온 데서 이제야 네가 정신 차렸나 싶어서 잔뜩 기대했어. 근데 어디 저런 인물을 데리고 와? 감히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한 줄 알아? 그리고 어른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여자애가 뭣도 모르고 저렇게 과하게 꾸몄으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으이그 속 터져. 아이고 내 팔자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꾸몄나 봐요. 다음에는 꼭 단정히 오겠습니다. 어머 아가씨,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라니까요. 내 아들이랑 얼마나 만나다 헤어질진 모르겠지만요. 아가씨랑 나 사이에는 다음은 없네요. 그러니까 험한 꼴 더 당하지 말고 돌아가요.
저는 그때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남편과 학력 차이도 나고 모든 면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져 저도 모르게 겉모습을 과하게 꾸몄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것 같은 남편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겉모습 때문에 예비 시모의 미움을 사버리고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예비 시모가 반대하니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던 제 남편은 뜻밖에도 다 본인이 부족해서 제가 심하게 욕먹는 거라며 울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해. 우리 엄마 저러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엄마한테 그런 모진 말 듣게 해서 내가 미안해, 윤진아. 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엄마 저렇게 화난 건 너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고 다닌 행동들 때문에 그래. 남편은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저보다 연애 경험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는 여자를 엄청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몰랐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예비 시모가 노발대발하자 그제서야 제게 울며 자세한 내막을 털어놓는 겁니다. 남편은 집이 꽤 살았어서 백수로 오래 지내며 시부모 돈 펑펑 쓰면서 많이 놀러 다녔대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남들보다 늦게 자리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남편을 늘 한심하게 바라보았다 합니다. 그런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 나름대로의 아픔이 또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부는 늘 바람을 폈고 그는 엄마가 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더 사랑을 안 믿고 여자도 막 만나고 다녔다 합니다. 애초에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 거죠. 시부가 너무 미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복수가 인생 막 살고 돈 막 쓰는 거라 생각해서 아주 철없이 놀고 먹었다네요. 그때 치기 어린 남편이 엄마의 아픔까지 신경 쓸 여를이 없었던 거죠. 시모는 네 아빠처럼 넌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며 남편을 언제나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시모에게 제발 형 하는 행동 반만 닮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합니다. 그러다 시부가 돌아가고 나서야 정신 차린 남편은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죠. 처음 시숙을 봤을 때는 남편이랑 정반대의 이미지라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은 얼굴에도 조금 장난기가 서려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숙은 얼굴부터 차림새 전부 점잖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직접 겪어보니 전혀 그렇지는 않더군요. 시숙은 겉모습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형님만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 둘이 알아서 해보라고 시모가 내쳤지만 남편과 저는 허락을 받고 싶어서 시모에게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처음 형님과 마주했어요. 형수님, 계셨네요? 형이랑 같이 왔어요? 도련님 오셨어요? 형은 아직 회사에 있고 어머님은 지금 잠시 통화하러 방에 들어가셨어요. 밥 먹으러 놀러 오라고 해서 잠깐 혼자 놀러 왔는데 혹시 도련님 여자친구 윤진 씨라고 했죠? 어머, 반가워요.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처음 만나네요. 어쩜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도련님이 첫눈에 반할 만한데요? 형수는 또 부끄럽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냐? 재혁이 너 또 언제 온 거야? 만나기 싫다는데 넌 왜 자꾸 내 집에 저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거냐? 엄마, 사람 앞에 두고 진짜 왜 그래요? 끝까지 반대한다 하셔도 저희 결혼할 거예요. 그럼 내 허락 없이 하면 둘이 결혼하면 될걸. 이렇게 찾아와서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야? 네 형수 모처럼 나 만나러 집에 왔는데 너랑 네 여자친구가 우리 시간 다 망치는구나.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도련님도 얼른 장가가야 하잖아요. 저는 도련님 여자친구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요. 아가, 저놈 편 들어주지 마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너 저번에 먹고 싶단 오이소박이 내가 해놨으니까 쟤들 보내고 얼른 누룽지 끓여서 우리끼리 먹자. 첫째 며느리에게 알콩달콩 귓속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저는 미움받는 입장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먼저 형님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그럼 다 같이 먹어요, 어머님. 윤진 씨, 도련님, 아직 밥 안 먹었죠? 아니, 얘는 우리끼리 먹자니까 그러네. 에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머님 오이소박이에 저 엄청 자부심 있잖아요. 저만 그 맛 알기는 아깝죠. 그리고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 둘 다 안 먹었으면 다 같이 한술 뜨던지. 네,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그러네. 에이, 어머님, 그럼 윤진 씨가 부를 만한 호칭이 없는데요. 어머님한테 언니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아이고, 넌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첫째 너 때문에 웃는다. 어머님, 누룽지는 제가 끓일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모두에게 밝게 웃어 보이는 형님의 첫인상은 화장기는 없었지만 반짝거리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꾸미기 좋아했던 저는 형님의 모습을 롤모델 삼아 거칠애를 전부 포기하고 수수하고 아주 검소하게 다녔습니다. 저도 화장빨 말고 저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점점 바뀌어가는 제 겉모습에 예비 시모의 눈초리도 점점 부드럽게 변해가더라고요. 저는 기어코 노력한 끝에 점수를 딸 수 있었고 결혼 허락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 축복을 받는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반대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냐며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어요. 조언을 넘어서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어울려 놀았던 친구들과는 만나지 않고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때 제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도 곁에 남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 또 구박받을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어디 가서 못 만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만 예뻐하고 저를 구박하고 차별하는 시모의 행동 때문에 자연스레 저는 형님을 질투하는 감정도 생겼고 속으로 형님을 조금 미워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참 제 마음대로 형님을 롤모델 삼았다가 또 미워하고 저 혼자 참 북치고 장구 많이 쳤네요. 그러다 제 질투심은 또 어떤 계기로 사라졌어요.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만큼은 시모에게 형님보다 더 예쁨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몇 년 일찍 시집 온 형님이 일을 잘했죠. 음식 장만하는데 형님은 익숙하게 시모를 돕는데 저는 느리고 서투른 칼질도 모자라 음식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아유, 둘째, 너는 살면서 요리랑 아예 담 쌓고 지냈니? 난 며느리 한 명 더 생겨서 이번 명절은 좀 수월하게 지나가나 했다. 그런데 어째 너 실수 수습하느라 우리가 더 힘들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도 배우면 금방 늘지 않을까요? 그래도 둘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참나 말이나 못하면 지금부터 둘째 너는 시키는 일만 해라. 괜히 혼자 설치다가 사고치지 말고. 네. 아니면 동서 잠깐 방에 가서 좀 쉬다 올래? 방에서 쉬고 오라는 형님의 말에 속으로 꽤나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그 상황에서 배척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뭐 첫째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아가, 항상 나랑 둘이 하다가 한 명 더 끼니까 도리어 정신이 없지? 예, 나머지는 나랑 첫째가 마무리할 테니 넌 방에 들어가 있어라. 차라리 그게 더 도움되겠다. 지금은 뭐 정신 사나워서 원. 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동서 백화점에서 종일 구두 신고 힘들게 일하니까 오늘만큼은 좀 쉬었으면 해서요. 들어보니까 이번 주 내내 일했는데 오늘 하루 딱 쉬고 내일 또 출근한대요. 어머님이랑 저는 워낙 해왔던 거라 손에 익었는데 아직 동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님, 저는 걸핏하면 혼자 열등감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형님의 눈빛과 말은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런 거라면 형님, 어머님, 저 이제 실수 안 할게요. 간단한 거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만 가서 어떻게 쉬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혼자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 이거사. 그럼 사고 치지 말고 지금부터 딱 하라는 것만 해라. 알겠냐? 네. 잘해내고 싶었지만 참 야속하게도 저는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계속 났고 결국 시모가 아끼는 그릇을 놓쳐 깨트리기까지 했습니다. 찡그랑하는 소리에 시모는 참을 대로 참았다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정말 오늘 와서 사고만 치고 한 게 뭐가 있냐? 그거 첫째가 선물해준 비싼 접시야. 너 이 귀한 접시 어떡할 거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넌 어디 네 형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라. 내가 업고 다니지. 어휴, 어쩜 그렇게 죄다 엉성하니? 속 터진다 정말. 어머님, 일단 위험하니까 방에 잠깐 들어가세요. 저랑 동서가 바닥부터 치울게요. 시모에게 혼나니까 놀라서 손은 더 말이 안 듣더라고요. 깨진 접시 조각을 맨손으로 치우려는데 형님은 바로 제 손을 저지하고 고무장갑을 끼곤 저 대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동서, 그러다 예쁜 손 다쳐. 내가 할 테니까 잠시 앉아 있어. 죄송해요, 형님. 청소 후에 형님은 다 같이 마실 수 있게 차를 우리더니 시모와 제게 내밀었습니다. 놀라서 몸이 굳었을까 봐요. 아가, 역시 너는 센스가 타고났구나. 에이, 어머님, 혹시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자꾸 저 띄워주시면 저 동서 보기 창피해요. 형님이 배시시 웃자 시모는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차만 홀짝이고 있었죠. 어머, 아유, 내가 이제 늙었나 보다. 잠시 망각했어. 그래, 너에 비해 둘째는 양반이구나. 둘째 너 지금 손 빠르고 꼼꼼한 네 형님이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어땠는 줄 아니? 글쎄, 자기가 음식 혼자 다 하겠다고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하길래 믿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글쎄 해 떨어질 때까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단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잠들어서 음식을 하나도 못했대. 아이고 배꼽이야. 정말 형님이요? 응, 그래. 네 형님이 그랬어. 그래놓고 지도 놀랐는지 내 불호령에 벌떡 일어나서는 이제라도 빨리 해보겠다면서 잠결에 기름이라고 식초를 후라이팬에 냅다 둘러서 후라이팬에 불을 냈지 뭐냐. 그래서 불이 쉽게 안 꺼져서 주방에 소화기 뿌리고 난리 났었죠. 어머님, 그때 저한테도 아까처럼 말씀하셨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너 그거 내가 아끼는 후라이팬인데 어쩔 거냐? 하셨잖아요. 아까 동서 보는데 저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그랬었지. 에휴, 너 정말 손 많이 갔어. 저 혼나느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신나서 형님의 실수 에피소드를 말하는 시모와 맞장구 치며 웃는 형님을 보면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더군요. 형님이 일부러 저 덜 혼나게끔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혼날 때도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도 받고 점점 살림에 익숙해지고 시댁 식구들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의 불호령은 점점 사라졌고 저도 둘째 며느리로서 예쁨을 받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시모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시모가 그때 심하게 다쳐서 저와 남편도 물론 많이 슬퍼했는데요. 시모 교통사고 소식에 저희 부부와 시숙보다 형님이 더 많이 울었고 울다 실신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저는 쓰러진 형님을 챙겼고 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자마자 시모를 간병할 준비를 하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효자인 줄 알았던 시숙은 잠깐 얼굴을 비추고 병원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런 무심한 아들을 대신하듯 중환자실 면회 때 그 잠깐에도 따뜻한 물수건을 미리 준비해서 시모 얼굴과 손, 발을 열심히 닦아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형님을 보고 또 한 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시모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며 짧은 면회 시간 끝날 때까지 발바닥을 열심히 주물렀죠. 그 사랑 덕분인지 시모는 회복이 빨랐고 의식을 차린 후 일반 병동에 옮겨졌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내가 너희한테 큰 빚을 졌구나. 빚이라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도리를 한 거니까요. 어머님, 저희들 다 너무 걱정했는데 특히 형님이 어머님 정말 열심히 간호했어요. 첫째 아가도 둘째 아가도 다들 고맙구나. 그런데 재혁아, 네 형 재훈이는 어딨냐? 어머님, 그이는 일이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안 보여서 하는 말이지 뭐. 엄마, 형 대신 내가 있잖아. 이제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이제 그럴 일 없을 거다.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고마워. 그나저나 재훈이도 얼굴 보고 싶었는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구나. 그때 형님은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웃어 보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눈치는 챘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턴 형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을 간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형님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희 남편도 일이 무척 바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종일 시모 병원에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병원에 와도 남자니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시모는 화장실을 혼자 다닐 수 없어서 한동안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그런 시모의 기저귀를 남편이 직접 갈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로서 무능한 마음이 든다고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의 기저귀는 직접 못 갈아도 병원에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아서 작은 거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 떠오기, 손 발톱 깎아드리기, 다리 주물러드리기 등등 자질구레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했죠. 그리고 남편은 잊지 않고 제게 고맙다고 표현도 잘해줬습니다. 여보, 백화점 일하느라 우리 엄마 신경 쓰느라 요즘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아. 정말 고마워. 나만 고생인가? 모두가 고생이지. 난 괜찮아. 그리고 형님이 거의 어머님 간병 다 하고 있잖아. 그나저나 형님 요즘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던데 걱정이야. 그럼 내일은 잠깐이라도 당신이 형수랑 몸보신할 겸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잠깐은 나 혼자 엄마 옆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보러 갔는데 시모는 갑자기 아들 낳아봤자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다 소용없어. 나도 딸을 낳았어야 하는 건데. 엄마, 듣는 아들 섭섭하게 왜 그러셔?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아요? 이 여자 왜 이러실까? 우리 어머님 욕심 너무 많으시다. 이미 형님이랑 제가 딸이잖아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저와 남편의 노력에도 시모는 좀처럼 웃질 않았고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시모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과 근심이 얼굴 콧배기도 안 비추는 시숙 때문이란 걸 형님을 통해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까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둘인데 왜 아들은 하나냐고 했거든요. 그 말에 빈정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형이 병원에 잘 안 와요? 그때 한 번 오고 안 오네요. 그 사람이 내 말은 통 듣지를 않아서요. 혹시 서방님이 형한테 병원에 좀 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형수님, 혹시 형이랑 싸웠어요? 그게... 그럼 제가 형한테 직접 말해볼게요. 남편은 어떻게 시숙을 곧장 병원으로 불렀고 시모는 큰아들 오랜만에 보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왔어? 아이씨, 엄마, 아직도 소변줄하고 있어요? 병실에 지린내가 진동하네. 저건 도대체 언제 떼는 건데? 그런데 시숙은 잠깐 왔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 말을 남기고 시숙은 인상을 팍 쓰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충격받은 듯한 시모의 얼굴 보고 제 남편은 오히려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너스레 떨었어요. 소변통 들고 비우고 온다 말하며 뒤따라 병실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거 소변통 비우고 형 찾아올게요. 바람핀 시부가 죽고 유산은 많이 남겼지만 그 돈으로 1인 병실 안 쓴다던 시모였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절대 1인실 아니면 2인실 해야 한다고 고집부려서 시모는 2인 병실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모가 다인실을 쓰고 있었으면 시숙의 망언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었을까 아찔했습니다. 게다가 한 명이지만 다른 환자도 있는 곳에서 큰아들한테 무시당한 시모가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놈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 어머님, 괜찮으세요? 좀 망할 놈의 자식이. 형님이 시모를 챙기는 사이 저는 혹시 몰라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형한테 반기를 드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소변통 든 저희 남편이 흥분해서 시숙이랑 싸우고 있었죠. 야, 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따위로 해? 형한테야? 너? 참나. 너 내가 경고하는데 위아래 구분 똑바로 해, 이 자식아. 아, 넌 뭐 위아래가 있어서 아픈 엄마한테 지린내가 어쩌고 막말했냐? 이제 엄마 멀쩡해 보이니까 2인실 못 쓰게 해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간호사한테 당장 다인실로 옮겨달라 해. 노인네 저렇게 병원비 쓰는 만큼 나랑 네가 받을 유산 줄어드는 거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엄청난 말을 하면서도 변화없는 시숙의 얼굴을 보니 꼭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형의 멱살까지 잡아버렸고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근데 이 자식이 이거 안 놔? 그런데 저보다 한 발 빨리 형님이 달려갔죠. 저희 남편이랑 금방이라도 치고 받고 싸우려는 시숙을 보고 일침을 가하는 형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맞잖아. 왜 서방님을 때리려고 해? 가족들 앞에서는 적어도 돈 욕심 티 안 낼 수 없어? 창피하다 정말. 형님의 말에 시숙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이 집안이랑 상관도 없는 게 어디서 질척거리고 있어? 저리 안 꺼져? 시숙의 말에 순간 남편과 저는 벙치고 말았고 다시 한번 다인실로 옮기라는 경고를 남기고 시숙이 사라지자 형님은 아이처럼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 어떡해요, 서방님? 동서, 나 어떻게 살아 이제? 형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형수, 왜 그래요? 저놈, 아니, 형이 형수님한테 왜 저렇게 말해요? 서방님 형, 어떤 젊은 여자랑 바람났어요. 당장 이혼하재요. 네? 형님은 시숙이 바람 피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살뜰히 시모 병수발 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 펴놓고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시숙이었는데 형님은 아픈 시모 충격받을까봐 합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잠시 이혼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소송 이혼으로 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요. 절대로 형한테 쉽게 이혼 도장 찍어주지 마요, 형수. 나 이제 어떡하죠? 며칠 전에 이미 찍었어요. 어머님한테 당장 말한다고 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네? 형수 바보예요? 바보냐고요? 분하긴 하지만 갑자기 이혼 사실 알려서 어머님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한 형님을 보고 저와 남편이 도리어 울먹였네요. 잠깐 울고는 다시 초연한 얼굴로 시모가 상처받는 건 싫다는 형님이었습니다. 아무리 합의 이혼은 했어도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어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 다 총동원해서 바람난 놈 엿먹어야죠. 제가 도울게요. 맞아요. 형님, 저도 남편 따라 뭐든 도울게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착한 형님을 두고 바람이 나요? 고마워. 고마워요. 저희 부부는 형님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숙은 초스피드로 형님이랑 합의 이혼하자마자 재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숙이 직접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시숙이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 있다며 저희 부부를 상간녀와 식사 자리에 불러냈거든요. 아니 젊은 여자랑 바람난 거 무슨 자랑이라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결혼식도 올린다 하더라고요. 뭐가 급한지 시숙은 벌써 혼인신고도 올렸고 요란하게 결혼식 준비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는지 아무렇지 않게 저와 남편에게 해맑게 인사하는 상간녀 보고 저와 남편은 보란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줬습니다. 급한 일이라더니 이런 자리에 왜 불렀어? 결혼 전에 인사 나누려고 불렀지. 우리가 한가해 보이나 봐? 그리고 내가 왜 형 상간녀한테 인사까지 해야 하지? 네? 너 말 조심해. 내가 뭘? 듣는 귀들도 있는데 상간녀라니? 어머 아주버님, 상간녀를 상간녀라 하지. 그럼 뭐라 불러요? 재수씨. 언제는 그쪽이라더니 이제야 저를 재수씨라고 불러주시네요. 우린 보이는 그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아직도 계시는데 형은 뭔 생각으로 우릴 여기 부른 거야? 진짜 제정신 아니지? 삐딱하게 구는 것도 정도껏 해. 이제 가족이라곤 너랑 나랑 둘뿐인데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뭔 개소리야 그게. 우리 엄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형제끼리 싸움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고 싶거든요. 물론 동서랑도 잘 지내고 싶고요. 우리 형님은 어머님 병원에 있는데 당신 지금 누구 보고 동서래? 진짜 뻔뻔하네. 상간녀 주제. 부부가 합심해서 적대적이네요. 자기야, 나 슬슬 화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일단 오늘 두 사람 부른 건 내 결혼식에 올 가족이 두 사람뿐이잖아. 와서 자리 좀 채우라고. 형, 아까부터 왜 엄마 없는 사람 취급하냐니까? 그럼 노인네 소변줄 달고 결혼식 오라 해? 진짜 아주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네요. 우리가 왜 참석해야 해요? 전 절대 그 결혼식 안 가요. 그럼 재수 씨는 오지 말던가요. 됐고, 야, 너만 와. 아니,
나한테 가족은 지금부터 형 제외하고 딱 세 사람이야. 엄마, 이 사람, 형수. 네가 엄마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나도 지금부터 너 없는 사람 취급해 줄게. 뭐라고? 안 그래도 상간녀 소송 들어와서 골치 아픈데 너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어머머, 여보. 아주버님 모르셨나 봐. 우리가 형님 도와서 소송한 건데 말이야. 뭐라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자기야,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야? 아니, 있어봐봐 좀. 지금 재수 씨가 말한 거 다 사실이야? 그래, 내가 배신당한 불쌍한 형수님 도왔다. 형,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너 진짜 돌았냐? 형제지간 배신하고 남인 네 형수 도와주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알면 가만 계시겠냐? 정말 양심도 없다. 형수는 남인데도 아픈 우리 엄마, 자기 엄마처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 엄마가 형 너 바람난 거 알면 누구 편 들까? 너 정말? 아니, 동생이 저렇게 나대는데 자기는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상간녀는 씩씩거리더니 저희 남편에게 갑자기 물을 뿌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물잔을 낚아채서 먼저 상간녀에게 물을 뿌려줬습니다. 어디 감히 내 남편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우리 형님 대신해서 머리채라도 쥐뜯어주고 싶은데요. 내 손 더럽히는 거 싫어서 손을 못 대겠네요. 냉수마 차렸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상간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시숙은 두고 보자며 같이 따라 나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할 치료를 다 끝낸 시모는 몸은 여전히 불편해서 한동안 요양병원으로 옮겨 지내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시숙은 이제 혼인신고도 해서 자기 부인은 따로 있으니 시모 옆에 있지 말라며 형님을 내쫓아버렸거든요. 상간녀 소송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없을 때는 간병인이 올 거예요. 간병인? 혹시 첫째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시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진 형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형님을 걱정하는 시모에게 결국 저희 부부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사실은요, 어머님.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있어 봐라. 내가 알아서 하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시모는 온 가족을 시모의 요양병원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엔 시모에게도 인사를 시킬 생각인지 시숙이 재혼한 상간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좋았어요. 그래, 장남 왔냐? 통 얼굴 보기 어렵구나.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쪽은 누구? 엄마 아픈 사이에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은 못 드려요. 부부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랑은 이혼도 합의해서 잘했고 저는 진짜 제 짝 만나서 재혼했어요. 시숙이 말을 워낙 청산유수처럼 해서 가만 들어보니 마치 본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듯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혼했다는 거냐? 예. 재혼도 그 사이 했고? 네. 결혼식은 좀 이따 올릴 건데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왜?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서야 새 부인 데리고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게 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 2억 정도 필요해요. 2억 달라는 말을 시모에게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시숙을 보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게다가 시숙은 결혼식 비싼 호텔에서 해야 한다며 돈을 펑펑 쓰고 있었거든요. 사업이 어려운 와중에도 시숙은 바람피고 무리하게 재혼하느라 사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저희 부부와 달리 잠자코 듣던 시모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 죽고 나면 유산은 어떻게 할지 모두에게 말해주려고 오늘 불렀다. 내가 한 번도 돈 관련해서 따로 얘기한 적 없으니까 다들 궁금도 했겠지. 이번에 교통사고 나면서 깨달았어. 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게 이놈의 인생이야. 그래서 미리 내가 정리를 좀 하려 한다. 저는 그 순간 상간녀에게 해실거리며 웃는 시숙의 악마 같은 모습을 또 봐버렸습니다. 정말 역겨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라고 눈이 없을까요? 그네, 넌 돈 얘기하니까 대놓고 좋아하는구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그냥 유산 나눠주면 재미없지. 아, 나도 보험은 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전까지 나 보살필 놈한테 더 많이 줘야지. 안 그러냐? 그럼 이제 말해봐라. 나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면 첫째, 둘째 중에 어느 집으로 가면 되냐? 그게... 시모의 말에 시숙은 머뭇거렸고 남편은 그런 시숙을 비웃었습니다. 엄마, 둘째 아들이 모실게요. 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자 시숙은 아니라며 장남이 모시겠다 소리쳤죠. 무슨 둘째 집에 가요? 엄마는 장남이 모셔야지.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말은 전혀 없었잖아. 난 싫어. 상간녀가 눈치 없이 시숙에게 칭얼거리자 시숙은 참지 않고 불같이 화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넌 좀 조용히 있어. 에휴, 젊은 아가씨가 아주 꽉 막혔네. 나도 태어나기 전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그럼 이제 내 수발은 아가씨가 될 건가? 재혼했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지금 내 상태는 알고 있고. 네? 수발이라뇨. 계속 간병이 쓰는 거 돈 아깝잖아. 내가 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는데 요즘 통 화장실 가기 전에 지려서 기저귀를 다시 차고 있어. 그래도 소변줄 뗀 게 어디야? 기저귀 갈아주는 거 어렵지 않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차라리 간병인을 쓰세요. 얼굴 빨개진 상간녀가 머뭇거리며 못한다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쌍심지를 켜고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집에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못하겠고 병원 와서 내 기저귀 가는 거 겨우 그것도 못하겠어? 그럼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원래 내 큰 며느리는 더한 것도 했는데 넌 왜 못해? 그럴 거면 너 왜 내 큰 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야? 그러자 시숙은 귓속말로 상간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귓속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지만요. 아이씨, 말이라도 어떻게 잘해봐. 뭐라도 좀 해보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내가 더럽게 당신 엄마 기저귀를 갈아주냐고. 그러려고 내가 이 결혼한 줄 알아? 시숙은 뭐라도 하라고 눈치 주고 상간녀는 못 참겠는지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깔깔깔 웃으면서 병실 침대 옆 쓰레기통에 있던 자기 기저귀를 꺼내 상간녀 얼굴에 던졌습니다. 더러워 진짜. 아줌마 미쳤나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노망 났어요? 바람 피운 건 안 더럽고? 바람 아니거든요. 사랑한 거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이혼하고 만난 거라고요. 바람 핀 거 아니에요. 바람? 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넌 바람까지 펴놓고 조강지쳐 한 푼도 주지 않고 매정하게 내쫓아? 쓰레기 같던 네 애비도 그러지는 않았다. 바람은 밥 먹듯이 폈지만 돈은 나한테 다 남겼어 이놈아. 네 애비보다 더한 악마 같은 놈아. 넌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내 며느리는 여전히 딱 2명이야. 지금 내 옆에 있는 둘째 며느리랑 지금 병실 들어오는 첫째 며느리.
그때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얼굴이 썩어가는 상간녀와 시숙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 어라? 옆에 그 남잔 누구냐? 그새 남자도 생겼어? 웃기게도 주제에 형님 옆에 있는 남자를 은근히 신경 쓰는 시숙이었죠. 난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서 와라. 마침 타이밍 잘 맞게 왔어. 형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시모가 부른 변호사였습니다.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고. 땡땡동의 5층 건물은 둘째네 부부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엄마, 나는요? 큰아들은요? 변호사님, 제가 받을 건요? 현재 여사님께서 살고 있는 집 말고 따로 세주고 있는 지방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변호사가 뜸들이며 누구 줄지 말을 안 하니 시숙은 초조한 얼굴로 재촉하더군요. 일단 그 아파트 말고 첫째 아들분께는 통장을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난 뒤에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받는데? 내 아들한테 미리 보여줘요. 네, 그럼 여기 통장. 변호사에게서 시숙이 화난 얼굴로 통장을 받아들고 상간녀랑 시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고작 200만 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숙이 당황하며 재차 금액 다시 확인해도 200만 원이었어요. 금액이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그게 딱 네 놈이 받을 돈인데. 엄마, 200이 아니라 당장 2억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그 200만 원은 사실 병실에 지린내 난다며 병문안 못 오겠다던 그날 시숙이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했었던 돈이었어요. 이 집구석 별꼴이야 정말. 돈은 많대서 이혼남이랑 결혼했는데 사업은 오늘 내일 하고 받을 유산 많대서 기대했더만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혼해. 뭐? 잠깐 기다려봐. 뛰쳐나가는 상간녀의 세상 다 잃은 얼굴로 시숙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이제 장난 그만하시고요. 아파트는 나 줄 거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놈한테 내가 왜 아파트를 줘? 저 여자랑 당장 이혼할 테니까 제발 제목 유서는 제대로 남겨줘요. 에이. 시모가 들은 척도 안 하자 시숙은 시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들 사업이라도 좀 도와줘요. 아까 말한 2억은 도와줄 거죠? 나 이러다 진짜 망해요. 2억? 2억이 누구 개 이름이냐? 맡겨놨어. 난 앞으로 나 먹고 살 돈이란 병원비밖에 없어 이제. 엄마. 변호사 선생님, 나 죽으면 작은 건물 말고도 나머지 남은 돈들이랑 내가 살던 집은 둘째한테 줄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아파트는요, 엄마? 아파트 있잖아요. 이미 난 네 조강지처한테 그 아파트 줘버렸는데 네가 이혼 안 했음 그 아파트 팔아서 같이 썼겠지. 멍청한 놈. 어디 지 아빠랑 똑같은 짓거리를 해? 꼴도 보기 싫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뭐라고요? 야, 너 사실이야? 그런 걸 받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몰랐니? 탐낼 걸 탐내. 어머님이 나 평생 고생만 하고 불쌍하게 이혼당했다고 너 대신 위자료 챙겨주신 거거든? 어머니, 제발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참나, 이제 내 손 떠난 것들이다. 네 마누라한테 사과하고 빌어보던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증스러워. 형님은 펑펑 울고 있는 시숙의 뺨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래, 때려. 에이, 마음 풀릴 때까지 차라리 날 때려. 넌
평생 반성해야 해. 근데 말이야 어쩌지? 난 너랑 다시 합칠 생각도 없고 내 돈 나눠줄 생각도 없어. 지금껏 넌 네 생각만 해왔잖아. 나랑 내 아들은 손가락 빨고 살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버려놓고 잠 잘 오디? 그리고 너 어머님 병실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말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어? 가족들 먼저 버린 건 당신이야. 일어나. 이제 와서 불쌍한 척 거짓 눈물 흘리지 마. 그동안 엄마랑 형수한테 피눈물 나게 한 건 형이잖아. 시모는 끝까지 시숙을 외면했고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숙 멱살을 끌고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시모는 시숙이 사라지자마자 결국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아가, 이런 한심한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한참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아니에요. 그 뒤로 시숙은 가족들이 모두 외면하자 혼자 사업 살려보겠다고 무리하게 대출받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아등바등 사는 듯 했습니다. 대출금 갚는 것만 월 몇백이라서 남편에게 빌빌 기면서 한 번만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형에게 그러게 왜 똑바로 살지 않았느냐고 네 어포라며 절대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숙은 그렇게 대출까지 끌어다 썼지만 결국 사업도 망하고 빚만 가득한 폐인이 됐습니다. 상간녀는 당연히 시숙 버리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요. 잘못에 비해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이긴 했지만 형님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멀끔하고 점잖아 보였던 시숙은 인생 쫄딱 망하고 고시원살이를 하고 있어요. 형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친정엄마랑 춘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나서 아주 바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조카도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공부 잘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어머님 말대로 죽음은 갑자기 찾아왔고 저희 어머님은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시숙은 어머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것에 아직도 앙심을 품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도 부모이고 핏줄인데 어쩜 이리 무정할까요? 그 뒤로 어머님 유산은 어머님이 말한 대로 다 받았습니다. 형님은 그 아파트 팔아서 가게 여는데 조금 보탰고 나머지는 공부 잘하는 조카 나중에 유학 보내줄 거래요. 피 안 섞인 시모를 살뜰히 간병하고 의리 지켜서 결국 행복해진 저희 형님. 아직까지도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좀 무뚝뚝할지라도 바람만이라도 안 폈으면 시숙이 시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것도 아닐 것 같네요. 멍청하게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시숙 보면서 저희 남편은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형을 절대 요만큼도 닮고 싶지 않다면서요. 절대 하늘은 손바닥으로 못 가리는 것 같아요. 시숙과 형님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다는 걸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 했던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남편에게 제발 너라도 가정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원래도 착한 저희 남편은 시모의 마지막 말처럼 가정에 정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저희 어머님도 상처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